서울의 1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3.6%.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살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고요.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은 올라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크게 타격감을 받지 않는 게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이 나오고 근 한 달이 됐죠. 며칠 빠지는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달라졌을지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현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우리 초강력 대출 규제 6.27 대책 나오고선 지금 한 달 다 돼가는데 그렇죠.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진정이 됐는지 요 통계로 좀 볼까요? 네, 상승세는 빠르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정 안 되면 또 다른 강력한 대책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서울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대책 발표 전에 0.43% 주간 상승률이었는데요. 이제 매주 단위로 내려와서 0.19%까지 내려왔고요. 아마도 7월 3주차 통계가 아마 내일 나오는데 내일 나오면 0.1%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안정권 정도로 들어온 것 같고요.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마포 성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는 0.99%에서 대책 발표 전 대책 발표되고 한 3주 지나니까 0.45%까지 내려왔고요. 0.99는 진짜 과해요. 네. 0.99는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집값이 1%씩 오른다 이 말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네. 숫자인데 결국에는 이게 0.99가 나오면서 서둘러 이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맞아요. 마포도 0.98%였는데 0.24%니까 달려도 너무 달린 것 같고 이거는 뭐 과속 단속을 뭐 해도 당연히 걸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정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인천은 마이너스 0.03%, 경기도는 0.03%니까 결국에는 서울에 이런 일부 지역들이 문제였던 거고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세 흐름 추석 전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장님과 우리가 추석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 번째 해를 맞는 건데 네. 매년 추석이 그렇게 중요한 시점이었구나. 항상 추석이 지나고 뭔가 변화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니까 통계에 다른 지역들은 크게 눈에 띄는 게 없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동, 마포 이쪽에 상승폭이 줄었는데 성동구는 줄어도 0.4가 넘는군요. 그런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0.4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번 주 통계 나오면 또 0.3으로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현장 분위기 보게 되면 일단 올스톱이기 때문에 이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반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저는 멈췄다. 그냥 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6.27 대책 나오고 나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2억 2천만 원 하락했다고 하는데 중위 가격이라는 건 평균가가 아니고 그렇죠.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한 줄로 쫙 세웠을 때 제일 중간에 있는 거 너 얼마니? 했을 때 아우 저 2억 2천만 원 빠졌습니다. 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중위 가격하고 이제 평균 가격이 다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반평균이 80이라고 하면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가 몇 명이 있으면 평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중위 가격은 그냥 중간으로 딱 하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왜곡을 좀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제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 가격을 이제 전후를 좀 비교를 했는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대책 발표 전에 중간 중위 가격이 6억 6천만 원이었는데요. 대책 발표되고는 5억 원으로 내려왔고요. 중위 면적 그러니까 거래가 된 면적 중간을 보니까 84에서 전용 면적 75로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은 2만 474건에서 5,529건. 거래량도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안정을 찾고 있고 문제가 됐던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 가격이 10억 9천만 원에서 8억 7천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위 면적은 84에서 78, 거래량은 7,150건에서 1,361건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이걸 해석을 할 때 뭐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면적을 좀 작은 걸 선택을 하고 가격을 내려서 좀 더 저렴한 매물을 찾은 거지 실제로 이 숫자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많이 안 됐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래된 것의 그 중간 가격을 찾아보니 그렇죠.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가면 그런 매물이 2억 2천만 원씩 떨어진 매물은 없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2억 2천 떨어진 매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연락 달라고는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보니까 생애 첫 집 올해 샀습니다 하는 분들 올해 상반기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첫 집 구입자도 한 20% 줄었고 강남구의 경우에는 생애 첫 집 구입자 한 70% 줄었네요. 이게 매수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매수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생애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자 나쁘게 말하면 투기하시는 분들이 뭐 생애 최초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실수요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재밌는 걸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뭐 수도권 지역이 19.9%가 이제 줄어들긴 했는데 지역별로 보게 되면 편차가 좀 있어요. 서울에는 4,728 명에서 3,810명 생애 최초자가 10.9%가 줄어들었는데요. 경기도는 35.8%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인천은 오히려 13.2%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강남의 고가 시장보다는 경기도에 있는 실수요자들이 갈 수 있는 시장들이 더 많이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이 뭐 6억뿐만 아니라 LTV DSR 그 생애 최초 또 그 디딤목 버팀목 그 전세 정책 자금 대출까지도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별로 본다면 한강벨트 지역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시장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매수 심리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통계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매수 심리 KB에서 나오죠.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6월 넷째 주에 99.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둘째 주에 55.2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숫자로 합니다. 조사를 해서 100을 넘어가게 되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고요. 100 아래로 내려올수록 집을 팔려는 분들이 많은데 55.2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사고 싶어요. 나 팔고 싶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장 분위기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근 한 달간의 그 현장의 상황 종합하면 어떨까요? 일단 올스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4억 원 떨어진 아파트가 이제 마포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또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날씨 더워 죽겠는데 그래도 목동 연구소 하기 전에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직접 가지 않고 또 전화로 물어보기에는 또 실례인 것 같아서 땀을 흘려가면서 일단 아파트가 두 군데입니다. 마포에 하나는 그 상암동에 월드컵 파크 3단지 아파트인데요. 매봉산 끼고 있는 쾌적성이 높은 아파트인데 좀 실제로 확인해 보게 되면 뭐 12억에 거래된 아파트들도 있고요. 뭐 11억 3천 이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거래가 뜬 건 11층인데 8억에 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역시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특수관계에 의한 증여성 거래. 증여였구나. 네, 그러니까 한 30% 정도에 맞춰가지고 그게 30%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30% 꽉 채우지 않고 한 29%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를 하면은 아유 가족끼리 그 정도는 봐준다. 국세청이 거기까지는 봐주잖아요. 거기까지 봐주는데 아마 그런 거래로 좀 보여지는데 이게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소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명 자료가 날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부동산 사장님은 이런 물건 나오면 내가 하지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 왜 전세 가격이 6억인데 8억에 나오면 2억을 주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나올 수가 없다라고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두 번째 아파트는 이제 성산시형입니다. 월드컵 그 경기장이 있는 그 재건축 아파트인데 조합 설립 지금 준비 중인 뭐 유명한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대단지죠. 엄청난 대단지죠. 3,7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좌우로. 도로 좌우로 있죠. 그런데
20평, 23평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20평 같은 경우는 11억 5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같은 달에 7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오. 23평은 13억 9천만 원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7억 원에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현장 부동산에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매물이다. 실제로 매물이 이렇게 금매로 팔게 되면 8억에도 팔리는데 그러면 여러 부동산에 내놓을 거잖아요. 그쵸. 매물이 나오지 않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거래는 아닌데 특정 부동산을 통해서 그냥 아는 사람끼리 이제 거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특수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한 절반 정도 가격에 팔아버렸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하고 네. 저하고 아유 그냥 제 거 반 가지고 가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국세청에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는 남끼리 네. 그냥 반값에 내가 팔겠다는데 진짜 그렇게 주실 거예요, 반값에?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인데 이게 단순히 남한테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네. 뭐 채무 관계가 있다든지 뭐 상계 처리를 했다든지 뭔가 그런 이유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물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걸 좀 발견했는데요. 네. 성산시형은 재건축 단지잖아요. 전세 가율이 낮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영향을 치명적으로 받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낮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요격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대출 받으면 실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987년인가 6년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어떻게 입주를 하겠습니까? 20평 아파트에 거액을 투자하시는 분이 야, 가족을 데리고 만만치는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스톱인 상황이고요. 현장 부동산 사장님도 그냥 여행이나 다녀와야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장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이게 네. 또 제목만 보면은 아유, 그래? 벌써 막 그렇게 팍팍 떨어지면은 지금이 기회인가? 그래서 실제로 많은 네. 분들이 연락이 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사고 싶다고. 그 기사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단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선호동의 최선호층하고 그 비선호동의 비선호층하고 원래도 몇 억씩 원래 차이가 있죠. 나는데 맞습니다. 네. 이게 이런 경우에는 제목만 보고 가시면 아 이거 허위 매물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소장님 네. 이 상황을 보니까 1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는 건수는 줄었는데 거래 가격 자체는 오히려 대책 이전보다 올랐다고 하고 네. 반면에 5억 원 미만 아파트는 대출 규제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쪽은 규제를 벗어났는데 가격은 떨어졌대요. 거래는 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실수요자들은 구매 능력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거래량은 늘어났습니다. 5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10%포인트 정도 더 늘어났는데 가격은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더 그렇죠. 더 내려가지도 네.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눈을 내려서 대출 한도를 줄여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미있는 건 이제 고가 아파트 시장인데요. 서울의 10억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3.6%. 그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네. 살 사람들은 산다는 얘기고요.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 구축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여전히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가격은 올라가는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크게 타격감을 받지 않는 게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대출 시장은 아니란 얘기네요. 뭐 제가 현장에 가봐도 네. 뭐 대출에 대해서 별로 크게 뭐 눈도 깜짝 안 하는 뭐 이런 시장인데 우리 서민들은 내가 6억 대출 규제에 상관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출 규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시장은 마포, 성동 이 정도 시장이군요. 마포 성동은 분명히 타격을 받고 네. 있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 13억 원에서 네네. 15억 원 사이의 그 맞습니다. 시장. 네. 근데 전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2년 전하고 비교를 해봐도 2년 사이에 서울은 아파트 전세금이 한 7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네요.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2023년 상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2년 동안 변화량을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3억 9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뭐 4천만 원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 네.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갔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용 59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소형 50에서 60제곱미터 사이가 10% 정도
올라갔고요. 수도권 전체는 10.8%, 서울은 12.7%가 올라갔고 우리가 국평이라고 네. 하는 이제 전용 8사가 들어가 있는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11.2%, 서울은 11.7%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우리가 선호하는 단지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요.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바로 과천시입니다. 과천이요? 과천이 21.9%. 아유, 과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과천이 네. 기존에는 우리 지식정보타운이라고 남쪽에 신규 입주 물량들이 있었는데 이제 입주 물량들이 다 사라졌고요. 또 재건축을 해서 신축 단지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있고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5단지 포함해서 재건축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걔들이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되면 또 과천시는 그 근처로 가시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안전띠 단단히 매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과천 일대에서 지금 보니까 과천의 입주장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전세 대박인 세일은 끝났고 끝났죠. 추가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고 하면 당분간 좀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통계 보니까 서울보다 이쪽이 더 올라갔네요. 더 많이 올라갔고요. 이제 서울은 또 내년이 또 문제가 되겠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소장님 전세금이 이게 1, 2억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은 단지에 같은 면적인데 전세금이 6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단지가 있다면 이거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비싸게 가 있는 사람은 이런 이중 가격은 왜 나타납니까? 이게 이중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왜 나타나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2+2. 그러니까 2+2 계약갱신 청구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올릴 수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또 원밸리 얘기. 우리 원밸리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목돈 연구소의 단골 아파트인데. 이 정도 출연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내야 되나요? 우리가 홍보해 주는데. 원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계약이 최근에 네.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용 8사가요. 근데 이제 갱신 계약이 13억 6,5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6억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4년 동안 안 올리고 참았던 집주인들이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에 다 올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원밸리뿐만 아니라 뭐 성수동의 그 옥수 리버젠 같은 경우도 전용 8사가 신규는 11억 원, 갱신은 7억 9,800만 원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상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임대차 공급 물량들이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중 가격 현상은 더욱더 많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 같고요.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 물건들은 아마 굉장히 희귀하게 희소하게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정숙님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갈게요. 제가 신축을 분양받아서 4년째 살고 있는데 아니 그동안은 매년 재산세가 같았는데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공시가격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소장님?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올해 재산세 많이 올랐고요. 저도 고지서 바라보고 받고 순간 욱 한번 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말까지 1차분 내셔야 되니까 날짜 보시고 근데 챙겨내시고. 어쩔 수가 없고요. 네. 내년에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게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6월 1일 기준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올라간 상승률은 아마 내년 재산세에 부과되니까 내년에도 많이 내야겠다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될 것 최근 같습니다. 3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근데 종부세 내온 분들은 세금 부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 세금 가지고 징벌적 과세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란 걸 좀 알아야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공시가격이 있잖아요. 공시가격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네. 또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빼줍니다. 그래서 공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제가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12억을 빼면 이제 8억이 남잖아요. 8억을 그냥 해주지 않고 약간 완충 역할을 하나 해줍니다. 약간 할인해 주는 거죠? 할인해 줍니다. 네. 할인율입니다. 공정시장 가입비율이 MB 정부 시절에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도입이 됐는데 이게 60에서 100%까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사실 80%였어요. 80%였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95%까지 올렸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 이거 너무 부담되잖아. 세율도 문제고 해서 최저 수준인 60%까지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얘기가 야 80%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건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증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박근혜 정부 때 80이었으니까 이게 회복 원복일 수도 원복이라고 있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1년에는 종부세가 7조 2,700억 정도 냈는데 작년에는 1조 6천억으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60%는 야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해서 80%는 이제 원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재산세 고지서도 받아본 입장에서 드는 생각은 우리 양도세 있잖아요. 팔 때 양도세 내는데 네.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양도세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 경비로 좀 인정을 해주면 낼 때도 약간 좀 기분 좋게 아 난 나중에 양도세에서 공제 받을 뭐 지금 거야. 내나 나중에 내나. 뭐 그런 네. 마음으로 좀 낼 수가 있는데 이게 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까운 세금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시네요. 이거 종부세 내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항상 네. 내가 세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그냥 옛날부터 30년 동안 같이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건데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사회적으로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럼요. 의견도 양쪽 의견이 다 주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끼리는 거래가 끊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인들이 고가 아파트를 많이 샀어요, 정말로? 실제로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출 규제 나오고 거래가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17.5%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일단 화가 납니다. 일단 화가는 나는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7월 1일부터 17일까지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114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전월 같은 기간 대비 97명 대비 17.5% 증가니까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퍼센티지로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극소수 미미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네. 좀 팩트 체크 우리가 그래서 해봤는데 네.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노치원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르신들을 돌보는 데이케어 센터를 아파트 단지 안에 넣자. 초고령 사회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근데 입장인데 조합원들이 이거 일부가 혐오 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데 이거 진짜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반포 7차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제 서울시하고 계속 분쟁이 생깁니다. 서울시는 이제 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데 네. 서울시 돈으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야 니들이 좀 해라. 우리 용적률 좀 올려줄게라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제 반발을 해가지고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요양시설하고요, 복지시설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거는 물론 뭐 제가 개인 재산권에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우리 거기 살다 거기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 되고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일일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혐오 시설 아니거든요. 아니죠. 좋은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플러스 가치가 저는 된다라고 나중에 생각을 이거 하고 있기 있는 때문에 아파트가 더 각광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렇게 혐오 시설로 안 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